여러분, 우리 물레동에 하나님의 사랑 귀한 분 한 분이 오셨습니다. 광고에 드린 대로 정말 요새 가장 핫하고 또 보수 진영에서 열심히 앞장서서 깃발 들고 싸우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서 깃발을 들고 싸우게 하신 분을 보내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국제 정세와 또 오늘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통해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크리스찬은 사람에게,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정통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아는 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잘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점에서 우리 모실 분은 국제 정치와 한국에 대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영적인 통찰력도 있으시고 지식도 있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가 초대할지 알죠? 네, 광고에 드린 대로 제가 소개해 드릴 때 큰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라운드시의 김성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소개해 주셔서. 저를 혹시 아시는 분 소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 아시는 분? 네, 제가 강의 난이도를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네, 절반 정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방향성, 그리고 역사는 항상 국제적인 사건과 맞물려 돌아가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자력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 결과로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한국전쟁도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소련이 북한을 밀어줬고, 그래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굵직한 사건들, IMF, 그 다음에 우리나라 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 경제 위기, 다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보려면 뭘 보면 되냐면, 국내적인 일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깥 세상이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계는 우리가 세 글자로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땡땡땡 시대. 세계화 시대라고 그러죠?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유럽, 중동, 아시아를 순차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개발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한반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저는 스타일이 먼저 결론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지 말라고.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핸드폰 막 보면서 살고, 책 안 보면서 살고, 기도 안 하면서 살고, 친구들이랑 맛집도 안 하고 막 살다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평안한 사회 같아요. 그죠?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대한민국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출산율, 독서, 문해력 이런 것들을 지표를 살펴보면요. 천천히 이 나라의 구석구석이 부식되고 있고 천천히 이 나라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에 탄 우리가 조류의 힘을 못 느낀다고 해서 조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평안하다 해서 세계가 지금 안전한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새로운 항모, 아주 중요한 에너지, 군사력을 땅을 갖고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북극에서도 싸우고 있고
카스피해에서도 위험이 일어나고 있고 지중해에서도 위험이 고조되고 있고 이 대만과 중국에서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죠. 2년 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작년 가을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어디까지 왔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하느냐 마느냐, 중동에서 가장 큰 국가들이 싸우냐 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손봐주기 위해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잘 지나가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한테 덤비다가 무너져서 한반도의 통일의 기회가 아주 부드럽게 오냐.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손봐주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그냥 우리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미국과 자유세계에 한 방을 먹이겠다. 그 결정을 하면은 이 한반도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에 통일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로가 지금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첫 번째 주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라는데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특히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국제에서 이런 걸 좀 딱딱하니까 제 살아온 얘기 좀 하니까요. 네. 제가 그때까지 거의 강사 경력이 5년 되거든요, 제가 나이가 이래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89년생이고, 제일 뒤에 있으신 분이 지금 터지시는데, 저를 보면 다들 놀라셔요. 나이 때문에 많이 놀라시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5년 동안 강의하고 놀았는데, 제가 전국을 다녔거든요. 단 한 번도 제 사적인 얘기 한 적 없어요. 왜냐면 저 원래 본로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90%가 남자들입니다. 네, 감수성, 사적인 게 없어요. 무조건 다이렉트로 본론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여기 청년분들 모여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 좀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싶냐면은 제가 울산 출신인데 충북이거든요. 바다 사람인데 20살이 돼서 서울에 처음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살게 된 곳이 영등포구의 도림동입니다. 2008년에. 제가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해가지고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20살에. 그때는 이렇게 막 운동선수 하고 싶어가지고 막 머리 밀고 이렇게 운동하고 했는데 너무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이 방향성이 없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육체는 커져가는데 너무 정신이 공허한 거예요. 아내가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학교를 당시에는 예술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나중에 퇴학을 자퇴를 했지만 근데 제가 학교는 가지 않고 그냥 공허하니까 공원에서 그냥 밤바람 맞으면서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런 날들을 막 보냈어요. 공허하게. 그러다가 제가 이 영등포와 얽힌 많은 재밌는 추억들이 많은데 그냥 제가 밤에는 그냥 술 한잔하고 공원에서 잠들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 채 골목골목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공허하니까 초점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감사하게도 제가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초점이 생기고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가득해지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고 배운 것도 지식이 짧은 사람인데 20대 후반에 제 마음 안에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 더 나라 사랑. 그러면서 제가 20대 후반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영등포의 뒷골목을 뒤집고 다니는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 진리에 제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내 개인 김성원이 어디로 갈지는 목적지가 정확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형제들이랑 미친듯이 전도하다녔어요. 여기 이제 이태원 가가지고 트랜스젠더들한테, 동성애자들한테, 밤에 마약하고 술에 빠져있는 청년들한테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 안에 하나 충족 안 되는 뭔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시려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많아서 많은 옵션들이 있었어요. 영화계로 갈까? 배우는 절대 아닙니다. 연출. 영화계로 갈까? 사업을 할까? 푸드트럭을 할까? 뭐 스타트업을 할까? 여러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기도를 이제 하다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거는, 제가 당시에 서초동에 살았습니다. 근데 서초동에 우면산이 있어요. 예술전당 뒤에. 우면산에 가서 한겨울에 12월 달에 이 산이 찢어지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우면산 꼭대기 올라가서 거의 곰처럼 부르짖었어요. 곰처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는 뭘 하면서 살면 좋습니까? 곰처럼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딱 시야를 트이면서 서초동 우면산에 올라가면은 예술의 전당부터 해가지고 서울의 남쪽이 자꾸 보이는데, 이 나라에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없어서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으니 너가 깃발을 들어라라는 마음이십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길로 감사하게 들어설 수 있었어요. 그 뒤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불붙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나라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죠? 나라 상황이 안 좋을수록 제 마음 안에는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년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 일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는 기회 가운데에 탄생한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는 위기와 죽음 가운데에 탄생하고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위기 가운데에 만세의 영웅이 나왔던 나라고요. 이 나라는 거의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살리시고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버티신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저는 세 번째 막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막은 뭐냐면은 대한제국 말기에 대한제국이 망하고 이 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그 암흑 같은 시절을 1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탄생 전까지. 2막이 뭐냐면은 정말로 이 나라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유형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멱살 잡고 중국한테 달라붙어서 조공을 500년 동안 바치던 나라를 완전히 환골탈퇴시켜버려가지고 자유로운 나라, 법이 다스리는 나라, 전 세계에 선진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 이런 멋진 나라로 만들어요. 이게 두 번째 망입니다. 세 번째 망이 뭐냐면 통일.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다른 나라 헌법과는 다르게 영토가 규정되지 마세요. 다른 나라 헌법에 영토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있다는 그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왜 있는 거냐면은 그 누구도 그들도 보지 말라고, 그들도 보지 말아라고 헌법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열리느냐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쓰러지면서 통일의 기회도 멀리 가면 지금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의 옵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준비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주셔야 돼요. 제가 일선에서 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정부 쪽에서 일하는 분도 만나고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잘 만나는데 제가 듣다 보면 그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세상의 용어를 표현하지만 제가 들으면 이건 다 영적인 정치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좌파의 우파와의 싸움이겠지만 아닙니다. 수면 안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나서 대한민국도 살아나고 이 열기가 통일까지 가느냐, 이 길로 가느냐, 반대로는 한국교회가 이 가운데에 실체 가운데로 그냥 무너지고 대한민국도 그냥 어둠 가운데로 떨어지고 한반도 통일도 물 건너가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직진 아니면 후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집되신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소명받으신 분들이고 여러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네,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격돌의 국제정세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미국의 19세기 그 대표적인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작품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명언을 말했어요.
History doesn't repeat itself, but it often rhymes. 역사는 그 자체로 반복되지 않지만은 흐름은 반복된다.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되진 않지만은 역사를 지배하는 큰 어떤 틀이 있다는 거죠. 이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한반도의 역사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 제가 아까 1막을 말씀드렸는데 1막과 3막을 아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많이 보셨던 인물이죠. 고종 황제 때입니다. 이때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전 세계는 뒤집어지고 있고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라가 준비가 안 됐다는 딜레마 속에 있었다는 거죠. 뭐가 준비가 안 됐죠? 당시에 19세기 후반에는 누가 패권을 잡고 있었을까요? 자신있게? 맞습니다. 영국이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누가 도전을 했죠? 대표적인 나라? 러시아. 러시아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영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패권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당시에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러시아랑 영국이 막 전쟁을 했어요. 19세기 중반에. 근데 거기서도 영국이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깨긴 했는데 러시아가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어디로 왔는가? 극동아시아로 넘어온 거죠. 극동아시아가 왜 또 중요하냐면은 얼지 않는 항이 있습니다. 얼지 않는 항구,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러시아가 거기를 지배하게 되면은 영국이 막았었던, 영국은 항상 러시아가 바다로 진출하는 걸 막아냅니다. 그러면 극동아시아에 러시아가 진출하는 걸 영국이 막기 위해서 이제 영국도 러시아도 극동아시아로 올 무렵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영국이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은 영국과 가까운 인도와 중앙아시아도 어떻게든지 영국이 직접 군대를 보내는데 극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머니까 대신해서 러시아와 싸워줄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고 자원과 군사력과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가지고 일본이 막 성장했습니다. 그때 대한제국은 뒤처졌죠. 크게 한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에는 국민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은 세금 내고 남자들은 군대 가고 여성들은 세금 내고 우리가 똑같은 주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죠. 그런데 대한제국에는 국민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형태죠. 그러면은 주의의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라를 지킬 백성들한테도 마음이 불타지가 않는 거죠. 국민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력이 안 되겠다는 것. 두 번째, 자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는 많은 게 없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나라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복장도 서양식으로 해보고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소프트웨어가 싸웠기 때문에 영국과 러시아가 싸울 때에 일본이 내가 대신 싸우겠다. 그러면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폐망시키고 병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를 갈고 나선 사람들이 없진 않았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갑신정변이라는 것을 1884년에 일으켰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구식으로 개혁을 해서 국민도 만들고 국가 시스템도 만들고 서구에 준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 왼쪽에 있었던 박영호, 그 다음에 서재필,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모조리 다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해외로 쫓겨났죠.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이 청년 이승만입니다. 이분도 동시대 사람으로서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고종 황제를 규탈하다가 감옥에 갇히셔서 20대 내내 판선 감옥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청년들을 깨우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승만 박사가 이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가장 분노했던 대목은 뭐냐면은 고종 황제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왜 화가 많았냐면 어찌하여 이 나라가 총 한 방 못 써보고 대포 한 방 못 써보고 이렇게 나라의 국권이 찬탈당할 수 있는가? 왕의 잘못도 있고 양반의 잘못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백성의 정신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것이다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역사가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전 세계는요, 지금 중국이 대만 포위 작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쳐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자동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평택에 미국 기지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 정도로 미군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건데,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하게 되면 중국이 평택에 있는 미군을 놔둘까요? 먼저 공격합니다. 왜? 평택에서 미 공군기가 날라오면은 중국은 전쟁 중하기 어렵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전쟁하면은 오키나와도 불러와야 됩니다. 참고로. 그러면은 중국은 대만을 침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그러면 왜 대만을 지키려고 할까요? 거기에 최대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인 TSMC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아시아도 이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지금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가 B-20 스텔스 전투기인데, 그게 성능이 너무 좋아서 북한의 어떤 레이더망에도 걸리지 않고 북한의 핵시설을 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미국의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데 못 쓰게 막아놨어요. 근데 그것도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마음껏 세 번째, 중동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은 미국이 신경 쓸 곳이 많아지죠. 그때의 독재자들은 보통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쟤도 하네? 여기 감시망이 좀 없네? 나도 사고 쳐야지. 그게 바로 2차 대전에 일어났었던 열세방향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게 비슷하게 지금 흘러간다 말씀드렸냐면 국제 정세도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내부적인 상태를 보면은 지금 나라가 이 정도로 위기면은 제가 안보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업은 얼마나 위기냐면은 PPT 중심이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말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진행하면 약간 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체계성이 좀 떨어질까봐.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얼마나 문제냐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먹거리가 반도체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배터리입니다. 2차 전기차에 들어가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나 배터리입니다. 세 번째가 AI 산업입니다. 네 번째가 우주 산업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우주 산업. 다섯 번째가 조선업이고 여섯 번째가 철강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반도체 빼고는 거의 다 중국한테 1등 다 내줬습니다. 그건 2, 3년 안에. 조선업 중국한테 넘어갔습니다. 세계 전류 1등.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원전의 절반이 중국에 있는 거 아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전 세계 원전 수출량도 중국한테 뒤졌습니다. 우리는 원전을 그때 파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1등입니다. 세계 점유율이. 이거는 갈수록 우리나라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가격 경쟁력에서 안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분야가 넓습니다. 소재, 그 다음에 메모리 분야,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분야, 설계 분야가 있거든요. 반도체는. 그래서 이 네 개가 합쳐져야 되는데 파운드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가 외주를 맡기면은 쭉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미국이 보호하려는 이유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 기업이 대만에 있는 TSMC예요. 이게 파괴가 되잖아요. 좋은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 좋은 성능의 전투기도 다 반도체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요즘에 탱크, 그 다음에 AI 자동차 이게 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TSMC가 굉장히 중요해진 이때인데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이 1등입니다. 60%의 점유율이. 2등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13%. 그런데 바로 3등에 중국 기업인 SMIC가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안 좋아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게다가 최악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죠. 0.6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는 서울은 더 떨어져서 0.59명으로 떨어졌어요. 이 숫자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염병이나 전쟁 났을 때보다 더 나은 숫자입니다. 그럼 출산율이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왜 우리나라 산업과 미래의 그림자 흑구름이 이제 들어온 거냐면은 소비가 안 돼요. 인구가 없습니다. 내수가 안 돕니다. 두 번째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잘 안 되면은 만성 인플레가 옵니다. 그럼 우리 이 인구 문제 못 고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해도요, 이 나라는 경제가 안 돌아요. 내수가 안 만들어집니다. 어떤 방면으로 봐도 대한민국은 지금 상당히 큰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가장 큰 위기는 무대력의 저하, 독서량의 저하, 이런 게 지금 맞물리면서 까놓고 말하면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력이 죽어가고 있고 군의 기강도 저하가 되고 있고 싸워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고 집까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스마트폰에 파묻혀 사는 것을 좋아하고 원색적으로 그냥 수치 같은 거 보고 동물 같은 감각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바깥은 살벌하게 돌아가요. 이게 저는 대한제국 말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바깥은 총소리와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신세만 비관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삼각자들이 아무리 깨어나라고 소리 질러도 안 깨어나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요, 그 다 죽어버린 나라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라는 씨앗을 탁 심으십니다. 아예 죽고 다시 부활시킵니다. 아테네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병 환자들을 고치게 하고 병원을 설립하시고 학교를 만드셔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아테네로 선교사가 만든 대제학당에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탄생합니다. 그럼 지금도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요? 대통령이 이끄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장이 이끄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역할이 있지만 사법부,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의 행정입법 사법부가 거의 다 끝자락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범죄자들을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판결도 못하고 있고 검찰들도 바깥에 있는 민주주의자라고 떠들지만은 극단적인 정치적인 세력을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있고 국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법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살림에 도움되는 입법은 단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누구를 먼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자, 누구 특별법, 진상을 규명하자. 그 외에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되고 누구랑 외교를 해야 되고 그런 논의는 없어요, 국회에.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범죄자들한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라가 망하는 그 길목에 나라가 저희입니다. 그럼 이때에 누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이 나라는 더 이상 정치적인, 교육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아닙니다.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행동 지침이 서기 때문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나라의 어떠한 아주 중요한 대의 일꾼들이 필요할 때에 딱 이 나라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지금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있습니다. 5번 누가 보셨죠? 이승만 대통령.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 상황은 과거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그 대결의 장인데 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이 얼마나 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 대통령이 문제가 많아요. 이제는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허공을 바라보면 손좀 막 웃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해요. 뉴스 볼 때마다 철렁철렁합니다. 저런 사람이 그 미국의 수장이라니. 근데 대통령 개인의 영향 빼고 미국이란 나라 차원을 접근해보자면은 미국이 1등인 것도 제가 쭉 나눠볼게요. 미국이 국방비에 얼마나 쓸까요? 한국 돈으로. 1년에 700조. 1000조를 씁니다. 1000조. 1년에 1000조. 근데 그게 미국 GDP의 3%밖에 안 돼요. 이 1000조가 얼마나 많냐면은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많이 쓰는 2등에서 11등 국가를 다 합쳐도 미국보다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받으면 미국은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석유 생산량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우디 아니에요, 미국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석유 생산량 1등 미국입니다.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1등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크냐? 캘리포니아의 GDP가 영국 GDP보다 큽니다. 한 주. 텍사스랑 뉴욕주의 GDP를 합치면은 독일 GDP보다 큽니다. 엄청나죠, 그죠? 플로리다의 GDP가 스페인 한 나라의 GDP보다 커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무시하게 강합니다. 에너지, 마음만 먹으면 사우디가 막 미국한테 대들면서
2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나면 유가가 올라가거든요. 공급이 안 되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을 못하니까 유가가 확 올라가니까 미국이 사우디한테 야, 네 갖고 있는 석유 풀어 라고 했을 때 사우디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내 맘대로 할래. 그래서 증산 안 하고 감산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 뒤에 미국이 선택한 건 뭐냐면은 미국한테 만약에 석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우디한테 질질 끌려다녔어요. 제발 생산 좀 해줘. 근데 미국이 어디서 선택한 건 뭐냐면은 오케이 내가 만들게. 그래서 2년째 미국이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석유를.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사우디를 이겼습니다. 사우디가 지금 궁지에 몰려서 감산을 하다 보니까 세계 석유 시장에 사우디의 퍼센티지가 계속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점유율이 거의 바닥을 찍고 5%까지 찍으니까 사우디의 정치력이 약해집니다. 오펙 국가들한테 정치력을 행사하거든요, 원래. 점유율이 많아요. 근데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정치력이 떨어져서 사우디가 깨갱해서 미국이 원래 하자는 대로 증산을 지금 사우디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만큼 파워가 셉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론적으로 온 군사를 다 긁고 모아도 미국한테 덤비를 못 이깁니다. 미국이 그만큼 강한데, 그 반대로 미국은 없는 게 없어야 되죠? 미국은 농사도 잘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석유, 석탄도 많아요. 우라늄도 많아요. 친환경 때문에 안 캐서 그렇지, 마음 먹고 광물 캐면 우라늄도 제일 많습니다, 미국이. 없는 게 없어요. 인구도 계속 늘어요. 출산율도 안 줄어들어요, 미국은. 뭐 어떻게 하다 이런 나라가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러시아 입장부터 살펴봅시다. 러시아가 뭘 먹고 살았냐면은 간단합니다. 석유입니다. 러시아의 수입의 60%가 다 석유랑 가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석유나 가스가 없으면 러시아는 못 살아요. 근데 러시아가 한번 크게 삐진 게 뭐냐면 2016년에 미국에서 그 대단한 셰일가스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석유로는 이제는 미국한테 정치력을 행사할 수 없겠네. 그 다음에 이 석유를 얼마나 잘 살았냐면 푸틴이 무려 지금 24년간 대통령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24년입니다. 대단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딱 집권했을 때랑 지금의 GDP를 규모 비교하자면 러시아가 5배 성장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세요? 전쟁할 때마다 러시아 유가가 올라서 계속 성장합니다. 한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는요, 여러 가지 법이 발전하거든요. 지식 서비스, 에너지, 기타 등등. 그런데 러시아는 에너지로만 계속해서 선택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전쟁이 일어날 때 유가가 또 두배이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왜 안 망하고 있냐면은 유가가 오르니까 오히려 에너지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독이 빠져드는 거예요, 러시아.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석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불 작전을 놓는 거예요. 너 석유 있어? 난 더 많아. 미국 계속 푸는 거예요. 계속 풀어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석유 점유율을 미국이 지금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도는 아무리 제재를 해도 러시아 석유를 사줬었는데 미국이 인도한테 계속 석유를 팔아서 이제는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석유보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 양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 러시아는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계속 줄고 있죠. 그럼 러시아가 선택할 건 뭘까요? 더 비상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러시아 얘기는 여기까지 마시면 좋습니다. 비상식적인 선택이 뭐냐? 우크라이나에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노르웨이도 석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노르웨이도 석유가 70년대 터져가지고 원래는 못 살았어요. 노르웨이가 스웨덴에 막 자국민을 이민자로 보내고 있었는데 70년대에 석유가 하나 터져서 1인당 GDP가 4등까지 올라왔어요. 최근 노르웨이가. 근데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석유가. 근데 러시아가 이제는 그것까지 넘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노르웨이랑 핀란드랑 군사훈련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살벌하게 돌아가거든요. 북극 쪽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국의 딜레마는 뭘까요? 중국은요, 이제는 성장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작년부터 아예 발표를 안 해요.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발표를 안 해요. 원래는 20%, 30%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5%, 4%, 4% 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여기는요 철저히 무신론, 유물론 전통이죠. 중국은 신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준이 뭐냐면은 물질 더 많이 갖게 해주냐, 배고픔을 없애주냐 그거거든요. 중국 역사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 항상 뒤집어져요. 폭동을 일으키고. 그럼 중국에 지금 가장 CDP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농민공들이라고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없고 그냥 노동 현장에 나와서 하루 일당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국 경제가 성장할 때는 항상 잠자고 있었어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져서 놀고 있는 농민공이 1억 명이에요. 1억 명. 왜냐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죠. 중국의 리스크는 이만큼 크고, 근데 이제는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AI 기술을 다 차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대만과 일본 이걸 잘하거든요. 근데 중국으로 못 들어가요. 계속 차단하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어떻게 성장했냐면은 자기 나라 돈으로 성장한 게 아니고 노동력만 제공을 하고 전 세계로부터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기업에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지금 계속 시간 말고 있어요. 나이키, 애플, 삼성, 현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은 지금 거의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했을 때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버티고 있죠? 중국이 석유를 사줘서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의 석유를 중국이 다 사주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이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러시아도 전쟁을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들어지고 러시아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더 극단적인 선택이 대만 침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죠? 나한테 덤비면 죽어. 러시아랑 중국한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가리키는 지표는 뭘까요? 러시아와 미국을 가리키는 지표는 아까 제가 에너지로 말씀드렸죠. 석유 생산량 1등 미국, 석유 생산량 2등 러시아. 가스 생산량 1등 미국, 가스 생산량 2등 러시아. 간단히 말해서 1등이 미국이 2등 에너지 국가인 러시아를 따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GDP 2등이 지금 중국이죠. 그 2등 국가인 G2 국가인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중국의 팔다리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건 뭐냐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 둘 다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러시아와 중국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한반도를 꽉 찔러봐요. 보험을 들러봐요. 아까 제가 대한제국이 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한제국이 망해갈 때 동시에 누가 망하고 있었냐면은 중국이 청나라가 망하고 있었죠. 청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 내가 조선은 뺏길 수 없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간섭을 많이 했다고요. 당시. 그러면 지금 적용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힘이 약해질수록 우리한테 다 땡길까요?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북한을 갖고 히스테리를 부릴 수 있습니다. 북한까지 이르면은 정말로 미국과 대한민국이 중국 국경 바로 앞에, 러시아 국경 바로 밑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함께 주둔한다? 러시아와 중국 그걸 그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3일 전에 니케이 아시아 일본에서 참 의미 있는 칼럼을 하나 올렸는데 북한과 중국과 이란과 북, 중, 러, 이란 네 국가가 3차 대전의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칼럼을 썼어요. 똑똑한 사람들 그 흐름을 지금 다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뭘 확보하려고 이제 막 발로 뛰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합의문을 발표하고 그랬어요. 카자흐스탄에 3일 전에 가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해설해주는 해설가가 별로 없습니다. 방송국에. 제가 답답해서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왜 갔을까? 간단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구간에 들어왔죠. 그죠? AI, 반도체, 배터리, 우주 이런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화려한 거를 주도를 해야 패권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반도체 중요도 말씀드렸죠. 반도체를 가져야 더 좋은 가전제품, 반도체를 가져야 더 성능 좋은 자동차, 그래 잘 먹고 잘 사죠. 반도체를 가져야 더 좋은 무기. 이런 대로 중국, 북한의 레이더망에 절대 안 걸리는 미국의 새로운 신형 전투기 저런 거 기반이 뭘까요? 다 반도체입니다. 그죠? 반도체가 있어야 무기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 로봇, AI, 우주산업 너무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그죠? 용어가. 근데 그거를 떠받치려면은 아주 거친 광물들이 다 필요해요. 재밌죠? 그죠?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아주 거친 광물들이 필요합니다. 리튬, 히토류 이런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뭐가 필요해요? 아주 거친 리튬이라는 광물도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살아갔느냐? 광물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이긴 거예요. 얘나 지금이랑 똑같죠, 그죠? 광물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작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지금 기회를 쫓아가고 있냐면은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아프리카가 의존을 두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카자흐스탄을 간 거예요. 카자흐스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라늄 생산량 1등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석유 매장량 12등, 그 다음에 리튬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냐면은 전기 자동차는 리튬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배터리는 리튬이 있어야 돼요. 리튬이 카자흐스탄에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한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을 다 계산해 보니까 전기 자동차 33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리튬이 카자흐스탄에. 그 계약하고 뭐예요? 우리 독점권 다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걸 뉴스에서 말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직접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이랑 체결한 게 뭐냐면 우라늄. 이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우라늄 없으면은 우리나라 같이 석유, 석탄, 석유가 자체적으로 가스가 제대로 안 나는 나라는 전력을 못 돌립니다. 우리나라 전기는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첫째, 원자력.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말해주세요. 좌파친구 있으면은. 원자력, 첫 번째. 전기 어떻게 돌아?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탄, 이 세 개. 근데 우리나라 석탄은 거의 다 저희 북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나면 수입합니다. 그러면 뭘로 전기를 돌려야 되냐면 원자력으로 돌려요, 우리나라. 근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기초 상식은 뭡니까? 공장 돌리는데 필요하고 이런 거 돌리는데 다 필요하고. 근데 앞으로 전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거 없잖아요. AI 센터 안 돌아가요. AI라서 다 뭐 이상한 터미네이터가 지휘하는 기계 생산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기술에 다 AI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근데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중요하다. 근데 원자력은 뭘로 돌리죠? 우라늄으로 돌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우라늄의 30%를 러시아로 갖다 들어요. 미국은요, 우라늄의 20%를 러시아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라늄의 30%를 러시아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는 배짱 있겠죠? 너네 전기 돌리고 싶지? 나한테 잘 보여. 에너지가 그래서 안보고 정치인 거예요.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일례로 프랑스가 그 재선, 이거 최근에 그 선거했을 때 재선 아슬아슬하게 했는데, 그때도 러시아가 에너지를 딱 끊어버리니까 프랑스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치적으로 마크론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대입 보세요. 푸틴이 딱 예를 들어서, 야, 윤석열, 너 김정은한테 왜 이렇게 세게 나와?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오란을 딱 끊는다? 우리나라 전기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말을 듣겠어요? 푸틴 말을 듣겠어요?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카자흐스탄 왜 갔냐면 카자흐스탄이에요. 이것도 외우세요. 전 세계에서 우라늄 생산량 1등이 카자흐스탄입니다. 여기 MOU 체결하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중요를 해설을 안 하고 갑자기 아시아를 가셔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게 이런 걸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뭐 특검법이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뭐 이준석이 전철에서 잠들고 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나라가 이만큼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거는 과거 대한제국 시절에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제도도 없고 막 법도 없고 뭐 이런 안목이 있는 지도자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00년 전보다는 조금 나은 게 그래도 우리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희소식이다. 그 다음에 여기 카자흐스탄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 보시면은 여기 옆에 가면 중동이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흑해, 여기가 카스피인데 여기 석유가 많아요. 이 이란도 석유가 많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석유 많고 광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여기 나라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랑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제정치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너 뭐 나랑 뭐 상관 있어? 뭐 이러다가도 뭐가 하나 딱 발견되잖아요. 갑자기 막 위아더 월드 이러면서 갑자기 손잡고 그러는
중앙아시아는 우리랑 원래 볼 거 없어요. 아프리카도 우리랑 뭐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광물이 너무 중요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통령을 만나서 뭐 친하게 지내자고 막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막 뭐 계획 끊어갖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웃어 보이지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그만큼 어려워서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제가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면은 리튬을 또 누가 많이 갖고 있냐. 리튬을 또 중국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딱 마음만 먹고 그 전기자동차 만들고 싶어 없어 했는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나는 소신껏 하겠다. 그리고 나는 국내에 중국 공산당 몰아내겠다. 그런 정치하면 신이 뭐라 하겠어요. 리튬 갖고 우리나라 효과가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시장 다 좋습니다. 그러면 리튬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카자흐스탄에 다 배정돼 있는 거예요. 그 리튬이 또 어디 많냐면은 전 세계에 보면 여기 많아요. 남미,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여기는 중국이 지금 이제 막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튬 중국에도 많아요. 호주랑 잘 지내야 돼요. 인도랑도 잘 지내야 되고, 인도. 리튬도 여기 보면은 카자흐스탄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카자흐스탄, 인도, 호주, 남미 이런 데서 이제 들어보면은 리튬은 문제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 생산량 말고 매장량입니다. 매장량은 베네수엘라랑 사우디가 제일 많아요. 사우디, 요거 30으로 아시면 좋고. 러시아도 많죠, 그죠? 러시아의 목적은 뭐냐면은 간단해요. 미국, 유럽,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차단하고 우리 에너지를 안 사줌으로써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중국과 인도한테 팔아서 살아남으면 장땡이야. 이 전략으로 지금 2년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중국. 최대 고객사인 중국이 갑자기 경기 대침체를 맞잖아요. 가시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걸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 지금 오일 찍어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고. 근데 그게 언제 미국에서 썼던 전략이죠? 80년대 레이건이 미국한테 썼던 거예요. 소련이 당시에 돈이 얼마 없으니까 곡방비 한판 붙어보자. 그래서 당시에 스타워즈라고 인공위성을 누가 많이 더 띄우나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소련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돈이 고갈돼가지고 복지에 못 쓰게 되면서 민심이 떠나서 멀어진 거예요, 소련이. 지금 미국이 러시아한테 쓰는 전략은 너네 석유 많아? 우리도 많아. 우리는 셰일가스까지 캐면은 3년간 쓸 수 있어. 3년간 싸워가지고 계속 찍어내요. 러시아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미터기가 뭐냐면은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더 이상 못 사주겠다 기고하면은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랑 비슷하냐면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에 비슷해요.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에도 소련이랑 중국이 별로 안 좋았는 상황이. 그러면은 그 내부 안에 있는 불만을 바깥으로 터져요. 그래서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밀어놓고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한 거예요. 한국전쟁.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이게 중동입니다. 어쨌든 그 중동도 지금 상당히 위기인데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상식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헤즈볼라는 중동 어느 나라에 있는 무장 조직대일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뭐 강의를 진행할 이거 맞추면 거의 다 중동에서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레바논이죠, 그죠? 레바논은 위치가 이스라엘 바로 위에 12시 방향에 있어요. 그러면 헤즈볼라랑 싸운다 만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뭘 지금 전제하고 있죠? 하마스를 일단 이스라엘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죠? 하마스는 저기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인데 지금 거의 한 8개월 정도 싸우면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헤즈볼라도 왜 튀어나오냐? 여 중동의 지도를 보시면 한 방 이해가 되십니다. 중동은요, 쉽게 말하면 2파전이고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자면 3파전인 거예요. 2파전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도 교파가 있는 것처럼 이슬람에도 교파가 두 개가 있죠. 시아파, 수니파. 그럼 수니파의 종주국은 어디죠? 맞습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은 어디죠? 이란. 그렇죠. 저를 오늘 안 부르셔도 됐을 거예요.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어쨌든 이 중동의 역사는 항상 이 2파전이었는데 1948년에 우리나라는 48년 8월달에 건국이 됐는데
1948년 5월달에 건국된 이스라엘 나라가 딱 추가가 되면서 갑자기 살판이 된 거예요. 현대적으로 보면서. 근데 이게 얼렁거립니다. 잘 보세요. 이슬람 안에서 서로 이단이라고 막 죽일 때 있어요. 수니파 벨트, 시아파 벨트가. 그래서 시아파 벨트는 뭐냐면은 이란을 중심으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렇게 시아파 벨트입니다. 수니파 벨트. 원래 얼렁거리고 싸웠어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까지 들어왔는데 문제는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하나만 두고 종교가 다 입장이 다르죠. 그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교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무함마드가 여기서 승천을 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막 그런 식으로 싸웁니다. 근데 여기에 유대교까지 합체를 해가지고 여기에 또 메시아가 오신다. 이 난장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엄청나게 살벌한 것이 이때까지 왜 아마겟돈이 안 펼쳐졌냐면은 간단합니다. 미국 때문에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미국이 사우디가 오버할 것 같다. 야, 이리 와. 그만해. 반대로 이란이 오버한다. 너 그만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더 치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집트까지 거의 다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1950년대 2차 중동전쟁 때. 근데 그때 이집트를 막 다 먹으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누가 멈췄을까요? 미국이 막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레드라인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미국이 그만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싹 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옛날에 중동을 왜 이렇게 간섭했을까요? 석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죠? 석유가 있어요. 석유가 있으면 중동에 왜 들어갑니까, 미국? 그 틈을 보고 너 100년 동안 내가 기다렸다. 꿀맛 때리러 갔다. 서로 지금 싸우려고 난리가 난 거죠. 이란이 왜 이게 주변에 있는 레바논, 이란 이게 다 같은 편이거든요. 왜 헤즈볼라 이런 데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때리고 그러냐면은 이제는 암만 때려도 미국이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명분은 없어졌으니까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걸 눈치챈 거예요. 옛날에는 석유 때문이라도 적극적으로 미국이 나서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생각하니까 이스라엘도 우리가 독자적인 노선을 간다. 우리의 소원은 뭐다? 통일이라는 말처럼 저기도 소원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싹 다 점령하는 게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대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정치학자들 중에 한 70%는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이 전쟁이 딱 터졌을 때 하다가 만다고 그래 예측했어요. 70%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중동사를 쭉 보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이랑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미국의 역할이 달라졌다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갈 것 같다고 저는 작년 말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중동 상황이.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전 세계 석유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냐면은 40%가 여기 이란 밑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 세계 석유가. 그러면 여기에 전쟁이 계속해서 발발된다면은 유가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폭등한다는 거예요. 뭘 하나에 이게 1,000원이죠, 요즘에. 이게 3,000원 되고 5,000원 되고 10,000원 되고. 근데 이걸 누가 지금 막아서 오고 있냐면은 미국이 석유를 늘리면서 세계적인 초인플레 현상을 막아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울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유럽 상황입니다. 유럽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던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위기를 맞을 것이고 누군가는 기회를 맞을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대연제국이 망할 때도요. 참 냉정한 게 우리나라 역사는 망함으로 기록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때 잘 나가서 성장을 하던 나라들도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자원이 많아가지고 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랑 그 베네수엘라가 20세기 초반에 세계 5등, 4등으로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원이 많으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막 싸울 때에 어떤 나라는 기회를 맞이하고 어떤 나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우리나라는 어느 게 있을까요? 둘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맞은 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이 지금 광물 많고 석유가 많아서 유럽과 아시아한테 다 이쁨받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이. 또 하나 유럽에서 지금 기회를 맞이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석유 하나 잘 파서 1인당 GDP가 4등까지 올라온 아주 대표적인 나라인데 근데 여기는 뭘 해도 좀 잘 되는 게 이틀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여러 광물이 필요하거든요. 막 뭐, 코발트도 필요하고, 뭐, 그것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데, 리튬도 필요하고, 근데 히토류라고 필요해요. 히토류. 아주 희귀한 히토류. 근데 그게 중국이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한 7, 80%를. 그래서 그거를 갖고 유럽도 협박을 하고, 미국도 협박을 하고, 대한민국도 협박을 하고요, 중국이. 근데 노르웨이가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은, 석유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틀 전 기사에 히토류가 대박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게 왜 유럽한테 호재냐면은 석유를 러시아 거를 갖다 쓰다가 러시아한테 인질로 잡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때 교섭력을 확보 못한다잖아요. 대표적으로 독일이 러시아한테 가스 의존도가 40% 됐었어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가스의 40%가 러시아산을 쓰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을 해도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독일이. 그래갖고 러시아가 그걸 믿고 훅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이 선택한 길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원전을 다시 해야겠다. 우리나라에는 문재인이 있다면 독일판 문재인, 영국판 문재인, 프랑스판 문재인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탈원전했었어요. 근데 전부 다 다시 미안하다 이러면서 원전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들여오던 거를 이제는 다른 데서 수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노르웨이산 석유를 막 지금 수입하고 있는 유럽이. 그만큼 노르웨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히토류까지 대박이 터져서 유럽이 수십 년간 쓸 수 있는 히토류가 매장돼 있다. 난리가 났어요, 노르웨이가 지금. 또 하나 노르웨이가 대박이 뭐냐면은 이 보세요. 요즘에 북극이 녹아서 항로가 개척이 됐어요. 요즘에. 이거는 참 신세계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야 우리가 이제 길 열렸으니까 다 같이 막 타이타닉 같은 유람선 타고 놀자 이게 아니고 여기 안에 뭐가 매장돼 있냐 보니까 어마무시한 석유, 천연가스, LNG, 기타 광물 자원이 다 깔리고 세계 석유 매장량 15%가 여기 북극해 있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전 세계 매장량 30%가 여기 있고 기타 광물도 여기 깔리는 거예요. 누가 받아죠? 러시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은 누구를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 이 북극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노르웨이. 그래서 원래는 노르웨이? 뭐 얼음 말고 뭐였지? 아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세계 질서가 격변을 하면서 한 나라의 지위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이 노르웨이 하면은 뭐 신경도 안 썼는데 같이 군사 훈련하고 막 그럽니다. 이런 거 풍경 보면은. 그 노르웨이의 또 하나의 공포가 뭐냐면은 아니 잘 사는 건 좋은데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가 너무 무서우니까 노르웨이 한 중장이 뭐라 얘기하죠? 우리가 믿던 유럽의 영구적인 평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전쟁을 준비하라. 기회가 많잖아요. 위기도 참여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딜레마가 뭐냐면은 미국과 잘 가면 기회가 많아요. 지금. 전기자동차 시장, 전기요금 늘릴 수 있고 반도체, AI, 기타 등등 우주 산업도 미국이 같이 하자고 다 같이 하자거든요. 기회예요. 근데 기회가 많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질투를 하고 그 나라를 노립니다. 그게 제가 유럽에서는 노르웨이라고 특정을 지었지만 이게 우리나라라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최근에 오물풍산 말 나오는 거 여러분들 예산대로 넘기지 마시죠. 왜냐면 북한은 항상 새로운 뭔가를 할 때 실패하거든요. 위성도 처음에 실패하고 미사일 실험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요. 우라늄 농축도 맨날 실패하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기술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오물풍선이 날리는 거 이거 계산하는 걸 수 있어요. 나중에 화학무기를 살포할 때에 이런 풍향과 풍속 가운데 이 정도면 여기 어디 떨어지겠다. 데이터값을 다 싸고. 그리고 중동에서 지금 최근에 이 이스라엘에 또 헤즈볼라가 지금 미사일 쏘는 장면이 로켓 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이틀 전인데요. 바로 국경 위에서 쏘면은 이게 로켓이 날아오는데 사람들이 파티하고 있을 때 나와요. 이 우리나라 풍경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공수부대가 훈련하거든요, 북한이. 그러니까 하마스 전략을 뺏기는 거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미국의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때리는 거에 있어서 최근에 미국 국무장관이 허락을 하고 미국 대통령도 허락을 하고 이 정도로 그다음에 독일군이 리투아니아에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상시 주둔군을 파병한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유럽 전선이 가장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좀 정신이 막 좀 번쩍번쩍 들잖아요. 그죠?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에 장벽 훈련 교관을 보낸다. 처음에는 절대 안 그랬어요. 독일, 프랑스. 절대 우리 건설 안 그랬죠. 그런데 계속 보내는 거예요. 미국 무기도 못 쓰면 우리 좀 써라.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동시다발적으로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요 싸움만 보면 미국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석유 생산량, 그 다음에 가스 생산량, 미국이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고, 그 다음 유럽과 합세해서 압박을 하면 러시아 정도는 2, 3년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믿는 뒷배가 이제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항상 좀 얄미운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왜 얄밉다고 말씀드리냐면 준비성이 정말 좀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가 여야가 극단적으로 분열해가지고 네가 잘했는 내가 잘했는 이러는데 그래서 하나둘씩 계속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 자금률이라고 에너지 보급률, 에너지 그 자금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어떤 에너지 퍼센테이지 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걸 에너지 자금률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10년 전만 하더라도 에너지 자금률이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석유랑 천연가스가 안 나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아직은 관리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10%대의 정체가 돼 있거든요. 10년 동안.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유전이 없으니까 일본은 10년 안에 자금률을 40%까지 올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정치가 우리보다 안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체됐을까요? 제가 참 한 사람 비판하기 치사해 보이는데 팩트라서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해외 광물 또는 자원 개발 프로젝트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화가 많이 나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친환경. 이거 진짜입니다. 그냥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걸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나라가 천천히 망해가는 게 보여져요. 얼마 전에 제가 포럼 했는데 카이스트 학생이 왔어요. 2002년생짜리로. 신앙은 없는데 너무 열정적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2시간을 기다려서 저랑 면담하고 싶어가지고 2시간만 저랑 대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딱 던지는 말이 뭐냐면 대표님 제가 어리지만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게 보여요. 2002년생짜리예요. 사회 곳곳을 보면 나라가 망해가는 게 보여요. 이게 대한제국이 망할 때도 똑같거든요. 논의해야 될 거를 논의 안 하고 논의하지 말아야 될 거를 얘기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집단적인 창난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 민족이. 대한제국 때문에 뭐가 이슈였습니까? 고종 황제가 정권을 잡느니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느니 명성황후가 정권을 잡느니 개화판이 위정척사판이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민비는 뒷산에 가가지고 황금 두꺼비한테 제사 지내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 비슷해요. 미신이 판을 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일본은 에너지 작업률을 쫙 끌어올렸어요. 해외에 일본의 에너지 기업들을 세우고 에너지를 계속 조달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최악의 경우는 항상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지진과 쓰나미를 많이 겪기 때문에. 언제 에너지가 끊길지 모르니까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게 K방산이거든요. 호주에도 군함을 팔고 이제는 미국과 뭐 계약을 맺는다, 미사일 계약을 맺는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일본이 얍삽하게 그것마저도 안 내주겠다. 방산도 한국한테 안 주겠다 해서 한국이 입찰 걸어놓은 계약 건수마다 다 입찰 걸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도 자기 나라도 사다고. 그리고 일본의 천추의 한이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80년대부터 성장을 할 때 반도체 패권을 뺏겼어요. 일본이 한국한테. 우리나라한테. 원래는 거기는 이제 소니가 그걸 앞장서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거를 이제 혼낸 거죠. 일본의 소니를. 그 뒤로 일본이 칼을 간 게 뭐냐면은
8, 90년대 IT 산업이 발전 못하다 보니까 일본이 디지털이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기회가 왔다. 중국을 때릴 때에 중국이 강행하고 있는 반도체 퍼센테이지와 자본을 일본한테 빼주겠다. 미국의 지금 정책이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주시장이 30년 만에 호황이고 반도체 투자가 막 들어갑니다. 일본에. 그래서 일본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이버 라인을 흡수해서 AI 패권을 잡겠다. 최근에 라인 사태의 배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우주력도 강국인 거 아세요? 미국 다음으로 우주력이 일본이 제일 최강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위공위성 기술도 좋고, 다 잘해요, 일본이. 그러니까 해군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이제 군사력까지 팽창을 시키면은, 일본도 물론 리스크가 있죠. 저출산, 만성 저출산에 해서 시달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미래를 잘 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호황 30년 만에. 그 다음에 일본 반도체 르네상스가 시작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만의 TSMC를 만든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본의 돈과 자본과 기술이 몰리고 있다는 것도 100년 전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을 끝장내기 위해서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루스벨트 항모와 프랑스, 캐나다 군함을 데려와서 연합훈련을 하고 프랑스까지 데려오고 일본도 합체해서 중국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말에 따르면 지옥도 계획을 펼치겠다. 지옥도는 뭐냐면은 수천 대의 드론 날려서 중국이 군함에 접근도 못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북한을 향해서는 미사일을 쏘는 조직만 보내면은 B-21 전투기를 보내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들어가서 핵시설을 다 타격하겠다.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핵을 쏘거나 ICBM을 쏴서 미국 쪽으로 쏘거나 대한민국을 때리는 순간 미국이 미사일을 2,000발을 쏘고 전투기가 출격을 하잖아요. 15분 만에 북한의 도시를 다 없어집니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안전망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유럽과 중동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국 얘기만 말씀드리고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북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고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이 전쟁을 선택할 때는 간단합니다. 경제가 안 좋은 한국전쟁 때도요. 모택동이 왜 한국전쟁에 개입하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했냐면 중국이 당시에는 수십 년간 내전을 했었어요. 30년 전부터.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 알겠지만 국공대전이라고 중국 내에 있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30년대부터 막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날 때쯤이 이제 40년대 후반인데 모택동이 딱 보니까 중국 공산당 간판 내걸고 나라를 건국을 선포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사도 막 다 이제 그 막장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아사자가 막 길거리에 막 널브러져 있고 전쟁을 수준이 가했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미국도 지원 안 해줬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선택했던 거는 내부에 불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자들을 그냥 바깥에 전쟁하는 데 내보내가지고 충성도 테스트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은데 중국의 1세대를 모택동세대라고 하죠. 이 사람이 뭐 한국 전쟁도 하고 문화대혁명을 해서 중국의 수억 명의 사람들을 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 사람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집단 지도 체제가 2000년대, 2010년대 있었고, 지금 시진핑이 시대인데, 이 사람의 통치 모델은 집단 지배 체제인 김석형이 아니고, 1인 지배 체제인 모택동과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세를 배척을 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가로막고, 자신의 이제 사상만을 주입을 하는 게 시진핑의 노선인데,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청년실은 제가 말씀드렸고 기업 탈출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CCTV가 골목마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불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부동산인데 중국의 GDP의 30%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이 왜 지금 위기냐면은 나라가 잘 살 때는 항상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5억 생긴 사람은
5억으로 이거를 투자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10억으로 사주겠지. 그 기대 심리로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이 왜 이렇게 GDP 30%까지 9% 올랐냐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자기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산층이 형성됐죠, 그죠? 중산층이 계속해서 돈 먹고 돈 먹기로 중국의 모든 도시들의 부동산 개발 호황이 계속 30년 동안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냐면은 중산층과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돈을 버는 것이고 그러면은 부동산 회사들도 돈을 벌죠, 그죠? 1,000억을 투자해서 3,000억을 회수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방 도시의 성장들도 돈을 벌니다. 왜? 인허가권을 내주면서 뒤에서 뒷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30년간의 생태계 속에서 부동산이 확 성장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실제 거주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재테크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버블이 형성되겠죠. 실제로 수요가 없는데 계속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의 빈 집이 몇 채 있냐면 1억 채가 있습니다. 독일 인구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1억 채가 비어있다는 거는 자금이 이제는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쓰러지는 겁니다. 부동산 기업 쓰러지고 부동산 기업은 자기 돈으로 사업했나? 아닙니다.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렸잖아요. 금융회사까지 다 쓰러지고. 이게 일본한테 90년대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미국이 일본을 박살낼 때 썼었던 금융 전략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쓰러진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걸로 이렇게 그냥 연착륙을 한 케이스지만 중국은 인구가 13억 명이고 일본처럼 정치 질서에 잘 굴복하는 시스템 문화가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그거를 가로막기 위해서 평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의 평등. 왜냐면 서로 시기를 타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교육을 없앴죠. 그 다음에 영어 교육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공교육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맞추려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 안에 서로 증오하는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한 3%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중국이 감당 못할 정도로 대치체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중국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일본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중국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천황이 옛날에 있었던, 일본에 이게 에너지를 가져오려는 이제 활동인데, 중국이 전쟁을 선택할까? 이거는 저는 역사에 답이 되겠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당시에는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일본이 중국한테 기댔던 석유 의존도가 90%. 그러니까 일본이 들여오던 석유의 90%가 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건데, 근데 일본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석유가 여기에 내장돼 있으니까 이제는 미국 눈치 보기 싫어. 중국을 여기 만주를 지배하고 30년대 후반에, 40년대 초반에 동남아로 내려가랬어요. 그때 미국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싹 끊었습니다. 너희가 감히 석유를 가져오라 그래? 미국이랑 맞먹으려고? 그래서 미국이 석유를 싹 끊었는데 이때 일본이 바로 전쟁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한 독재적인 나라가 어떻게 전쟁에 들어가는지를 좀 설명할 겁니다. 조건을. 에너지 끊기는 것만으로는 일본이 그런 전쟁을 선택할 명분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언제 전쟁을 선택했냐면은 화가 나는데 한번 참자. 미국한테 덤비고 죽으니까 참자. 두 번 참자. 세 번 참자 하는데 언제 이게 빵 터져서 복귀가 풀렸냐면은 유럽에서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걸 보고 쟤도 사고 치네? 우리도 한번. 그래서 제가 유럽과 중동 정세를 같이 맞습니다. 김정은도 똑같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금 북한 상황도요. 아사자가 작년 대비 2배, 폭동 작년 대비 2배, 김정은 실권 잡고 암살시도만 26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내에 반정부 조직까지 만들어져서 웹사이트 만드는 거 아시죠? 김일성 비석에다가 몸을 뿌리고 막 그런 거 동상 올리고. 작년에는 자유민주 전단이 만들어졌어요. 북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과 중국이 어떤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구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의 공개 군사 활동 같은 경우에도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케 아시아의 그 칼럼이 올라왔는데 3차 대전의 위협을 고려시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또한 공동의 적을 공유하고 있죠. 이 네 나라죠. 미국과 대한민국 자유세계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지금 딱 간단합니다. 여기서 압이 더 여기서 압이 차오르다가 쪼그라들어서 이란도 공격을 멈추고 러시아도 이제는 전쟁 그만하겠다 멈추고 중국도 내부적으로 그냥 일본처럼 스무스하게 연착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40년 동안의 경기 침투를 중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잦아들면서 전쟁 리스크가 잦아들면서 우리나라한테 통일의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중국의 힘이 약해질 때 북한을 받고 미국과 교섭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는 너도나도 해보겠다면서 각 지역에서 전쟁의 사이즈가 더 커져서 이게 아시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정적인 건 아니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80년대에는 실제로 80년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은 어떤 공포 속에 살았냐. 서양이건 동양이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당시에는 핵전쟁 공포 속에서 다 살았어요. 언제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후로 끝났죠, 다행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이게 기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리스크가 다 터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국 크리스찬들과 청년의 역할을 좀 말씀드리자면 참 사실 제가 이런 좀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많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또 가리고 희망상을 얘기하자니 상황을 아무리 기도하면서 상황을 구석구석 봐도 좋은 신호는 없어요. 그랬을 때 제 책임이 뭘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될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엄마 죽었네, 산속으로 들어가겠다.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항상 위기 가운데 빛이 나죠. 세상이 어두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하십니다. 항상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방향을 찾아 헤맬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흑암의 때를 왜 주실까? 왜 이렇게 고민하는 때를 주실까? 누구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될까? 혼란스러운 이 때를 왜 주시는 걸까? 그거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우십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할 일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십니까? 제가 포럼을 인천 서구에서 구석탱이에서 열었는데 전라도에서 사람이 오고 진주에서 차를 타고 오고 대구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전국에서 와요. 근데 제가 신앙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애국자들, 신앙 없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들 속에서 제가 뭘 봤냐면은 너무 외로워. 자기들을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식되어 가고 있는 한국 사회 곳곳에 들어가셔서 향기가 되셔야 되고 빛이 되셔야 되고 정말이 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정말 절박합니다. 예전에는요, 물론 저는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말씀 선포에서 저는 선포했거든요. 근데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요, 목사님 설교도 당연히 기본으로 기찻길로 깔려야 되지만, 그거를 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내 옆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생의 전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주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 민족과 나라가 살아나는지, 그걸 몸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도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이 대한민국이 멸망할 때도요 모든 나라들은 냉정하게 이 나라를 보이셨어요. 버려버렸어요. 헌신자처럼 버려버렸어요. 세계 역사책에서 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잊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영국과 웨일즈와 미국에서 청년 선교사들을 픽을 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품게 하시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20대 중반에 이 요코하마 통해가지고 이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내리자마자 아펜젤러 선교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이 나라를 묶고 있는 노예의 사슬을 끊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그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고 이 나라, 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거름이 될 줄로 믿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소집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소집을 해주셨는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청년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와 하나님 영혼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늘에서 오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이 때에 하나님 성경에 입각하여서 진리를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 또한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흩어짐이 미약이 되는 이때에 하나님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많은 방황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